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시모와 딸아이와 함께 평온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남편은 어디 갔냐고요? 남편은 원양어선 타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1년에 반은 집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시모와 우리 딸, 저 이렇게 여자 3명이 한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살고 있죠. 제가 애정하는 사연살롱의 채널을 구독하고 쭉 사연을 읽다 보니 저처럼 시모와 사이가 좋은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며느리를 종부리듯 하는 악독한 시모들이 진을 치고 있더군요. 그런 사연 접할 때마다 천사 같은 시모 만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요. 물론 시모와의 만남이 일반적이지 않았기에 고부간의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모와는 남편과 결혼한 지 한 5년이 넘어서야 만났거든요. 시모는 참으로 모진 세월을 살다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외동아들이 남편과도 한참을 못 보다가 기적같이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남편과 시모를 보면 천류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전 어렸을 적에 평탄한 삶을 살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 또한 소설책을 써도 모자랄 만큼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왔어요. 저와 남편이 이렇게 평온한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되기까지의 여정이 참으로 궁금하시죠? 이젠 착한 남편과 마치 내 친엄마 같은 시모를 만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타인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저도 사연살롱의 사연들을 정말 재미나게 읽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제 인생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 스토리를 들으시고 가족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40년 넘게 살다 보니 가족과 살 맞대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럼 용기 내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워낙 워커홀릭이었어요. 집안 대대로의 가업인 공장을 크게 운영하셨는데 이젠 미국으로 진출하겠다는 큰 꿈을 꾸시며 일에만 몰두하셨죠.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 아빠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맨날 한국 공장들 돌아보고 미국으로 출장 다니시느라 아빠 얼굴을 보고 대화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아빠 목소리가 그리워 전화라도 하면 늘 회의 중이다. 이따 아빠가 다시 할게. 하고 뚝 끊어버리셨어요. 하지만 전화가 다시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형제로는 저와 연년생인 남동생 그리고 아주 늦둥이인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저와 제 남동생이 왜 그렇게 아빠의 존재를 그리워했냐면 엄마가 항상 막내만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저희 남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를 돌봐주던 건 유모 아줌마가 유일했죠. 그나마 유모 아줌마라도 있었기에 숨을 쉬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한 공간에 있으면 우리 남매는 그 쌀쌀맞은 기운 탓에 숨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저희 남매를 부르는 호칭은 늘 야였어요. 우리 이름을 불러준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야, 유모 아줌마도 다 돈으로 쓰는 건데 니네도 이제 7, 8살 됐으면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거 아니니? 파출부가 있는데 왜 따로 유모 아줌마까지 써야 하는 건데? 이거 다 니네 아빠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잖아. 저 아줌마 월급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돈 한 푼 못 버는 애들이 쓸 줄만 알아. 7, 8살짜리 애들이 당연히 돈을 쓰기만 하지. 그 나이에 돈을 버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엄마한테 혼이 날 때면 늘 꿀먹은 벙어리가 됐던 저희 남매를 변호해 주던 건 유모 아줌마가 유일했죠. 사모님,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아이들이 크면 당연히 지가 알아서
유모일 그만둘 테니 그때까진 아이들에게 좀 잘해주세요. 주희랑 주혁이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참네. 제일 불쌍한 건 이 나이에 막내 돌봐야 하는 바로 나라고. 쓸데없는 말 말고 일이나 하세요. 푹 기가 죽어있는 우리 남매를 보고 유모 아줌마는 늘 이렇게 다독여 주셨어요. 너희 엄마가 막내 돌보시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유모 아줌마랑 재미있게 지내보자. 알았지? 아, 이쁜 것들. 이렇게 유모 아줌마는 쌀쌀 맞은 엄마를 대신해 따뜻한 엄마 역할을 해줬어요. 저희가 유모 아줌마를 잘 따르니 엄마는 그걸 또 시샘하여 아줌마를 쫓아낼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이봐 유모, 아까 내 방 청소하더니 내 흑진주 목걸이 훔쳐갔지? 이 도둑년, 당장 돌려주지 못해? 그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사모님, 지금 절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전 이 집 물건에 손댄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 그러시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더러 수사해보라고 하세요. 전 결백하다고요. 전 막내가 엄마의 까만 진주 목걸이를 갖고 지렁이 놀이를 하다가 창문으로 던진 걸 봤기에 엄마한테 그대로 말했어요. 엄마, 막내가 목걸이 갖고 지렁이 놀이하다 창밖으로 던졌어요. 우리 유모 아줌마가 훔친 거 아니라고요. 뭐야? 우리 얌전한 막내가 그럴 일 없어. 얜 아무거나 창문 밖으로 던지는 애가 아니라고. 아줌마, 전부터 내 흑진주 목걸이를 유심히 보는 것 같더니 기어이 훔쳐가? 내가 남편한테 당장 말해서 당신 잘라버릴 거야. 사모님, 제가 훔쳐간 일이 없지만 더 이상 이 집에서 도둑년 취급받으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제발로 그만두죠. 사장님께 연락하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와 남동생 주혁이는 울면서 유모 아줌마한테 매달렸어요. 유모 아줌마, 저희 곁을 떠나시려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마세요. 아줌마 없이 우리 못 살아요. 엄마는 맨날 막내만 보고 우리 챙겨주지도 않는다고요. 그러자 유모 아줌마는 눈물을 훔치시면서 저희를 붙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주희야, 주혁아, 잘 들어. 저 여자 니네 친엄마 아니야. 너희 친엄마는 둘째인 주혁이 나타가 돌아가셨어. 전에 사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저 여자는 계모야. 이 집에 시집와서 막내만 낳았지. 너희 계모는 아마 너희를 계속 구박만 할 거야. 그러니 계모한테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렴. 알았지? 갑자기 일어난 일에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친엄마로 알고만 있던 사람이 내 엄마가 아니라니. 내 엄마는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다니. 어린 제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실을 아빠한테 전화해서 따져 물었죠. 아빠, 바빠도 제 전화 끊지 마세요. 방금 유모 아줌마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우리 친엄마가 아니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쩐지 엄마가 맨날 우리만 무시하고 막내만 챙기던데 막내만 저 계모의 아들이었군요. 저 계모가 방금 유모 아줌마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누굴 믿고 살아가냐고요. 주희야, 갑자기 왜 이런 일이. 그래, 맞아. 네 엄마는 주혁이 나타가 돌아가셨어. 바쁜 아빠 대신 엄마 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을 찾아 서둘러 재혼한 거야. 그까지 비밀에 붙이려 했는데 이런. 아빠가 지금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게. 같이 얼굴 보고 얘기하자꾸나. 우리 딸 미안하다 정말. 하지만 아빠는 막내까지 낳고 와이프 역할을 하고 있는 계모와 당장 이혼할 순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아빠에게 계모가 우릴 잘 안 챙겨준다고 얘기해도 우릴 다독이기만 했죠. 저와 남동생의 불만을 덮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빠의 무관심을 등에 업고 계모는 아주 대놓고
우리 남매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어요. 이제 계모인 것도 밝혀졌겠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됐죠. 야, 내가 니네 친엄마가 아닌데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줘야 하니? 이제 중학생 입학했으면 따로 나가서 살아도 될 만큼 다 큰 거야. 네 아빠 시선이 있으니 내쫓지 못하겠다만 우린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고 독자적으로 살자고? 어? 계모 말처럼 저와 남동생은 정말 독자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보란듯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교에서 상도 많이 타왔죠. 계모는 그런 저희 남매를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더군요. 그런 시선이 하도 익숙해지니 저와 남동생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랑곳 않고 마음이 단단해졌죠. 저와 남동생, 그리고 계모와 말썽꾸러기 막내, 이렇게 둘둘이 편을 먹고는 한 지붕 아래서 서로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그런 삶이 익숙해질 때쯤 하나의 사건이 터졌죠. 아빠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가족과 함께 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일에 너무 치인 탓이겠죠. 하지만 망나니 같던 막내는 그날도 온 집안을 헤집어 놓고 다니며 아빠의 서재까지 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다 찢어놨더군요. 아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막내를 혼내셨죠. 막내야,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됐으면 너 이런 망나니짓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학교에서도 매일 혼난다며. 친구들 괴롭히고 학교 집기 다 부수고 다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아기같이 행동할 거야? 여보, 대체 막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이것 좀 봐. 중요한 서류들을 다 갈갈이 찢어놨잖아. 아, 복장 터져. 간만에 집에 와서 좀 쉬려 할 것만 다 틀렸어. 아니 여보, 우리 막내한테 왜 소리 질러요? 당신 아이들한테는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양반이 우리 막내한테만 유독 엄격한 거 아니에요? 섭섭하네요 정말. 뭐? 당신 아이들? 지금 내 아이 남의 아이 편가르는 거야? 여기 새 아이들 모두 내 새끼들이고 난 똑같이 대한다고. 우리 주희 주혁이가 이렇게 망나니 짓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봤어? 그러자 말썽꾸러기 막내 성현이가 이상한 말을 꺼내더군요. 나 이제 아빠 아들 안 할 거야. 맨날 혼내기만 하고. 우리 아빠 따로 있다고. 젊은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치 엄마? 그러자 계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막내의 입을 막으며 아,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 자, 얼른 네 방으로 들어가라. 아빠한테 더 혼나기 전에. 얼른. 여보, 지금 막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젊은 아빠가 따로 있다니. 당신 다른 남자랑 바람이라도 피고 다닌 거 아냐? 내가 옛날부터 느끼던 건데 막내 성현이는 날 안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고. 발가락, 손가락조차 안 닮은 게 너무 이상했었는데 안 되겠어. 조치를 취해봐야지. 아니, 당신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일이나 해요. 추진력 강한 아빠는 일사천리로 막내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아무리 배달은 맘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막내만 너무 다르게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 우리 아빠와 친자 불일치로 나왔더군요. 그날부로 아빠는 바로 계모와 막내를 내쫓아버렸어요. 객관적인 결과가 있으니 계모도 아무 말 못하고 궁시렁대기만 하며 짐을 싸고 나가더군요. 여행 가방 한 쯤을 들고 막내와 함께 나가는 계모에게 신발장에서 한마디 했어요. 잘 가요 아줌마. 더 이상 서로 얼굴 보지 맙시다. 아줌마가 잘하던 말 있잖아요. 독자적으로 살잔 말. 기억하죠? 그렇게 서로 독자적으로 살자고요. 성격 나쁜 계모가 지성질을 못 이기고 우리 남매에게 또 쏟아붓더군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연놈들이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니네 어릴 적부터 지금껏 키워준 날 이렇게 푸드접하면 내쫓아버리다니. 니네 남매랑 니네 아빠는 천벌 받을 거야. 언제 아줌마가 저랑 주혁이를 키워줬어요. 난 당신한테 보살핌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요. 막내가 젊은 아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젊은 아빠랑 잘 사세요. 계모는 분을 삭히느라 씩씩거리며 나가더군요. 그 뒤로 계모의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감히 우리한테 천벌받을 거라 하더니 뻔뻔하게 그지없었죠. 계모가 나가고 저와 남동생은 방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호, 해방이다. 주혁아, 수고했어 그동안. 이제 우리끼리만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 그래 누나. 아빠가 생활비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우리끼리 못 살 거 없지 뭐. 밥 해주고 청소해주시는 가사도우미 아줌마들도 있는걸. 그리고 난 누나만 있으면 돼. 나한텐 누나가 엄마나 다름없어. 남동생의 말에 눈물이 나더군요. 비록 기억도 안 나는 친엄마지만 엄마가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남동생과 저는 전우애를 다지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죠. 남동생은 사업하시는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경영에 관심이 많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을 보면 사업을 잘할 것 같았어요. 대학도 경영학과로 진학을 했고 아빠도 모범적으로 잘 생활하던 남동생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본인의 사업을 물려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죠. 반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혼자 시 쓰고 소설 쓰는 걸 좋아했어요. 완전히 공상소녀였죠. 아빠의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문학가가 되길 소망했어요. 그런 저의 바람대로 대학도 문예창작과로 진학했고 유명한 문학가가 되길 기원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닥 실력은 없었는지 메이저 문학계에 등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아마 방구석 소설가였나 봐요. 다행히 아빠가 생활비는 충분히 보태주셨기에 전 돈 안 되는 문학소녀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틀에 박힌 학교 생활을 하는 것보다 산으로 바다로 다니며 펜션 하나 잡아놓고 글을 썼어요. 그게 제 적성에 맞더군요. 어찌저찌 학교는 제적 안 당할 정도로 연명하며 자연에 파묻혀 있었죠. 한창 예쁠 20대 초반이었기에 남들은 다 연애하느라 바빴는데 꼴에 난 예술가이니 그런 것들에 다 초연해지겠노라 다짐했어요. 그때 당시 한창 폭풍우 몰아치는 듯한 격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진짜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로 가서 삶의 질곡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여자가 따로 없었죠. 철없던 20대였기에 가능했던 발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니 당연히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폭풍우가 내리치는 아무도 없던 바닷가에서 글을 쓴다고 꼴값 떨다가 바다에 휩쓸려가고 말았어요. 사고가 나자 그제서야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들더군요. 허우적대며 소리쳤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 후론 기억이 없네요. 눈을 떠보니 밝은 형광등 불빛이 밖에 비치더군요. 혹시 내가 죽었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그러더군요. 정신이 좀 드세요? 어떤 건장한 남자분이 발견해서 119 구급차 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가족분 누구 없으세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전 남동생 연락처를 알려줬고 혼비백산한 남동생이 절 데리러 와서는 엉엉 울더군요. 누나, 난 누나 없으면 못 살아. 죽을 뻔했다잖아. 왜 혼자 거기 간 거야? 폭풍우 몰아치는 날씨에. 남동생으로부터 실컷 혼이 나고 집으로 실려가다시피 했죠.
며칠 뒤 문득 절 구해줬다던 건장한 남자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생명의 은인인데 크게 살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그제야 119에 연락해 그 남자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전화를 하게 됐죠. 전 일단 살해비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그냥 가겠어요? 전 바다에서 원양어선 타는 놈이라 바다는 익숙해요. 내 나와바리에서 사람 한 명 구해준 걸 가지고 무슨 돈씩이나 주세요. 됐어요. 받은 걸로 칠게요. 쾌차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아니에요. 꼭 살해하고 싶어요. 아님 제가 밥 한 끼라도 거하게 사드릴게요.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냥 넘어갈 순 없죠. 계속되는 거절 끝에 그는 저와의 만남을 수락했어요. 절 아가씨라 칭했는데 아가씨한테 패기치기 싫다고 제가 있는 서울 우리 집 앞까지 오겠다더군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죠. 근데 그날따라 제 핸드폰이 고장나버렸고 전 도서관에서 글을 쓰다가 좀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갔어요. 집 앞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커다란 남정네가 쓱 나타나 씩 웃더군요. 어둠 속에서 그의 이빨만이 환하게 빛났어요.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저예요, 이명철. 아가씨 구해준 남자요. 놀라셨어요? 제 덩치가 좀 크죠? 그러고 보니 전 아가씨 얼굴을 알지만 아가씨는 제가 초면이니 놀랄만도 하네요. 사람 좋은 웃음을 하면서 연신 허허대는 그 남자를 보고는 저도 같이 웃게 되더군요. 어머, 죄송해요. 잔뜩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놓고는 알아뵙지도 못하고 깜짝 놀라기나 하고 제 핸드폰이 고장나버려서 연락도 못 받았어요. 죄송한 거 투성이네요. 지금 늦어서 카페도 문 닫았을 것 같은데 저쪽 편의점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털털한 그 남자와 저는 편의점에서 커피 2잔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제 사고를 발견했던 그 이야기부터 서로가 살아온 나날들을 술술 털어놓게 되더군요. 한 1시간 정도 지났으려나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머, 이를 어째? 대체 우리 몇 시간을 이야기한 거죠? 날이 새버렸네요. 혹시 근데 일터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쁜 분 붙잡은 게 아닌지. 아니에요. 한 2주 정도 집에서 쉬고 다시 3개월 동안 원양어선 타야 해요. 2주간 백수죠 뭐. 2주 동안 시간이 있다던 그의 말이 반가웠어요. 멀리서 볼 때는 등치가 산만한 아저씨 같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까만 얼굴에 눈이 보석처럼 예쁘더군요. 절 쳐다보던 그의 눈빛이 집에 와서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도 제가 여자로 보였는지 우리의 대화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2주 동안 고향인 바닷가로 안 내려가고 서울에 한 허름한 여관에서 계속 있겠다더군요. 우린 2주 동안 매일 만났어요. 2주 동안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아까워. 그를 만날 때면 서로 쉬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참 힘들게 살았더군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약하디 약한 우리 엄마를 두드려 패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고도 이혼도 안 해줬어요. 아마 우리 엄마를 말려 죽일 심산이었나 봐요. 결국 엄마는 못 견디고 도망가 버렸죠. 하나뿐인 자식인 나한테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수십 번 약속하고 말이죠. 그동안 엄마 말을 믿어왔지만 실종 신고를 해도 못 찾아서 결국엔 사망자로 처리됐네요. 그 후부터 모든 기회를 다 버리고 그냥 저 혼자 울 엄마 제사 지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안 미치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참,
아버지 재산은 절대 안 지내요. 아버지는 집 나간 엄마 찾으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시신조차도 보기 싫어서 병원에 시신 기부해버리고 집에 와서 발 뻗고 잤네요. 아무리 내 아버지라도 그 남자가 죽으니 그냥 홀가분한 기분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으니 말이죠. 이명철 이 남자가 살아온 가시밭길을 쭉 듣고 있노라니 제 두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뭔가 징징대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던 게 머쓱해지기까지 하더군요. 이 사람이 살아온 여정에 비하면 내 인생은 힘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전 조용히 그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그제서야 그 남자도 뭔가 긴장이 풀렸는지 제 품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군요. 만난 지 불과 2주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었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3개월간의 긴 항해 끝에 간간히 전화통화를 하며 사랑을 속삭였죠. 만나지 못해 좀 감질났지만 첫 연애기에 그 달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와 통화를 하지 않는 평소 일상에서도 심장이 고장난 사람 마냥 콩닥콩닥 뛰더군요. 매일매일 설레었어요. 그렇게 남친과 한 3년 정도를 예쁘게 만났고 그 기간 동안 저는 글 쓴답시고 돈벌이를 아예 안 하고 있을 순 없어서 동네 보습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아버지가 제게 자꾸 사적으로 연락하려 들더군요. 당연히 유부남인 줄 알았는데 원장 말로는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겐 남친이 있었기에 감정이 실린 사적인 연락을 차단하려 했죠. 그랬더니 원장이 별 시답잖은 소리를 하더군요. 박 선생, 아니 와이프가 있는 남자도 아닌데 그 몇 번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셔주면 어디가 덧나? 아주 학원 수강생들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네. 이따위로 원생 관리할 거야 정말? 원장님, 저 올해 만난 남친 있어요. 저한테 지금 맘에도 없는 일을 하라는 건가요? 제가 학생들만 잘 가르치면 됐지 그런 일까지 억지로 해야 해요? 그렇게 거절하고 학원을 나서려는데 그 학부모가 떡하니 서 있더군요. 박주희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앞에 카페 가서 딱 10분만 이야기 좀 나누면 안 될까요? 염치 없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 애 엄마랑 사별하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딱 10분만요.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 마치 경보하듯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가려 했는데 그 학부모가 제 팔을 잡고 놔주질 않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꽥 엄청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바로 남친이었죠. 이봐요. 그 손 놓지 못해? 어디서 남의 와이프 팔먹고 잡고 놔주질 않어. 당신 경찰서 가고 싶어? 이 사람이랑 곧 결혼할 사이니 다시 한 번만 얼씬거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할 줄 알아. 얼른 꺼져. 학부모는 덩치 큰 남친의 기세에 눌려 깨갱하고 도망가더군요. 그 후로 그 학부모의 아이는 학원을 그만뒀고 저도 원장으로부터 잘리고 말았죠. 그 사건 이후로 남친은 거의 일방 통보하듯이 말하더군요. 주희야, 결혼하자. 이렇게 예쁜 주희를 다른 남자가 혹시나 채갈까봐 배 타면서 늘 불안해. 내가 원형어선 타고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은 많겠지만 그래도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니 우리 주희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내가 장인어른하고 처남한테 잘 말씀드릴게. 약속만 잡아줘. 남친에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던 저는 당연히 예스 했어요. 설사 친정아빠가 반대하더라도 이 사람만 믿고 평생 가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일단 언제나 잘 응원해주던 남동생 주혁이는
쌍수 들고 환영하더군요. 일단 주혁이와 남친을 만나게 해줬는데 술자리 내내 헤이 브라더 하면서 진짜 찐형제처럼 잘 지냈어요. 보는 내내 뿌듯했죠. 문제는 아빠였어요. 뭐? 원양어선? 애미애비도 없다고? 안 돼. 그런 근본 없는 놈팽이한테 우리 귀한 딸 맡길 수 없다. 이 애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안 된다고. 아빠는 남친의 조건을 들으시고는 덮어놓고 싫어하셨어요. 남친을 한번 만나보려고도 안 하셨죠. 전 아빠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건 생전 처음 봤네요. 잔뜩 쫄긴 했지만 그래도 남친에게 푹 빠져서 결혼까지 결정한 마당에 용기를 내어 결혼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했어요. 아빠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저 집 나갈 거예요. 나가서 그 사람 집 가서 함께 살 거예요. 혼인신고하고 말이죠. 뭐라고? 주희야, 너 내 딸 주희 맞냐? 아빠가 일만 하느라 어렸을 적부터 널 제대로 못 봐준 대가를 기어코 치르게 하는 거냐? 고얀 것.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돈 버는데 급급했는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너와 나는 남남인 거다. 그리 알아라. 두려웠지만 집을 나가서 남친 집으로 향했어요. 가서 남친 품에 안겨 대성통곡을 했죠.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빠를 너무 그리워했지만 차마 연락을 못하겠더군요. 아빠도 제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동안 남편과 사이에서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작은 병원에서 딸내미를 낳다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큰 병원까지 가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걸 곁에서 다 지켜본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딸내미 하나로 만족하자. 앞으로 2번 다시 아기 낳지 말자. 나 우리 주희 죽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 딸도 좋지만 난 우리 주희가 이 세상 최고야. 자기 없으면 나도 죽어. 그러니 제발 건강하게만 살아줘. 어? 지금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말할 수 있을 정도지만 그땐 진짜 애 낳다 죽는 줄 알았네요. 아기 여럿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외동딸로 만족해야 했죠. 시골 바닷가 남편의 작은 집에서 아이 키우며 정신없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아이 하나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들던지 세상 엄마들이 다 존경스럽게 보이더군요. 그날도 우리 딸 초연이는 마당에서 콩콩거리며 뛰어놀고 있었고 전 밀린 집안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친정 아빠의 얼굴이 불쑥 나오더군요. 아빠와 연을 끊고 집을 나온 지 무려 5년 만이었죠. 주희야, 여기가 너희 집이니? 아빠 왔다. 우리 딸내미 너무 보고 싶었다. 내 새끼. 아빠? 아빠, 왜 이제 오셨어요? 아빠는 우시면서 달려와서 마루에 있는 절 껴안으셨어요. 저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기에 서로 얼싸안고 엉엉 울었더랬죠. 그랬더니 우리 딸 초연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아빠한테 바로 할아버지라고 부르더군요. 신기했어요. 그래, 네가 우리 주희 딸내미니? 외할아버지다. 내가 네 외할아버지인 걸 알아보겠니? 네 엄마 닮아서 엄청 똑똑한 아이구나. 우리 손녀 한번 안아보자. 종종 왕래하던 남동생 주혁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온 모양이었어요. 누나, 아버지가 안 그래도 이 근처로 한국 본사를 옮겨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고 싶어 하셔. 아마 내가 국내 쪽은 총괄해서 사장을 맡을 것 같아. 아, 정말? 결정 잘하셨어요, 아빠. 우리 주혁이가 워낙 철두철미하고 똑똑한 애잖아요. 아마 아빠의 사업을
크게 확장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름한 바닷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친정 아빠는 아까부터 표정이 참 안 좋으셨어요. 제게 이런 제안을 하시더군요. 주희야, 우리 딸이 이런 좁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아빠 믿어지지 않는다. 가슴이 너무 아파. 아빠가 이 집을 허물고 크게 증축해주면 어떻겠니? 뒤에 땅까지 다 사서 말이야. 그리고 이 서방도 우리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배 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니? 친정아빠의 제안에 솔직히 솔깃했어요. 그래서 모두 가신 후 아직 배를 타고 있는 남편에게 연락해 아빠의 제안을 전달했죠. 하지만 역시 내 남편답더군요. 초연엄마, 난 바다 사나이잖아. 생긴 대로 바닷가에서 일하는 게 좋아. 여기가 내 나와바리인데 아무리 사고가 나도 잘 헤엄쳐 나올 거야. 내가 우리 초연엄마 처음 만났을 때 구해준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집은 혹시라도 엄마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바뀌어 있으면 다른 집인 줄 알고 들어오지도 못할 테니 그냥 뒀으면 좋겠어. 내 생각이 참 바보 같지? 바보 같은 남편의 말에 전 바보처럼 오케이 했어요. 타인이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참으로 욕심 없고 순수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선택을 존중했죠. 우리는 결혼 후부터 시모의 제사를 꼭 지냈어요. 제삿날이라도 시모를 기려야 남편의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거든요. 1년에 하루 좀 수고하는 건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렇게 착한 남편을 낳아준 시모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날도 향을 피우고 정성스럽게 만든 제사 음식과 함께 시모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니 어떤 노인이 조심스레 들어오더군요. 모기 같은 처량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외치면서 말이죠. 명철아, 명철아, 우리 명철이 있나요? 대문이랑은 다 그대로인데 혹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나요? 그러자 남편은 그 작은 목소리를 용케 알아듣고는 버선발로 대문을 향해 뛰어나가더군요. 엄마, 엄마, 명철이 여기 있어요. 내가 명철이에요. 엄마, 우리 엄마 맞네. 엄마, 왜 지금에서야 온 거예요? 나 엄마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왜 여지껏 연락 한 번 안 했던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놀랍게도 시모였어요. 시모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시모가 찾아오다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명철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머님 제사 지내고 있었는데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무사히 살아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 안으로 좀 들어가세요. 우리 딸 초연이도 좀 보세요. 어머님 손녀예요. 거의 혼절하듯 우느라 말도 잘 못하던 시모는 며느리인 저와 손녀가 신기하다는 듯 손도 잡고 얼굴도 만져보고 하더군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이렇게 예쁜 손녀딸도 낳아줘서 진짜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게요. 시모와 우리 초연이까지 우리 가족은 마당에 모두 주저앉아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는 밤을 새면서 회포를 풀었죠. 참, 시모가 살아온 인생도 기고하더군요. 시모는 며느리인 내게 계속 존댓말을 했어요. 남편 피해 외딴 섬까지 들어가서 혼자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정신을 잃었어요. 기억까지 모조리 잃어버렸죠. 다행히 병원에서 내 옆 침대에 있던 고령의 할머니 아들이 절 많이 챙겨주면서 정이 들어 재혼을 하게 됐네요. 나와 동갑인 남편과는 한 5년 정도 행복하게 살다가
암으로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일기장 하나를 주더군요. 펼쳐보니 네 글씨체였어요. 그곳에 모든 게 적혀 있더군요. 일기장을 발견했으면서 왜 진짜가 안 좋냐고 물으니 과거를 알면 아들 찾아 자기를 떠나버릴 것 같았다네요. 참 야속한 양반. 어쨌든 그 일기장을 보면서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기억이 다 되돌아오진 않더군요. 과거의 기억을 거의 되돌리는데 무려 5년이나 걸렸어요. 그제서야 이 집이 떠오르더군요. 이 집을 찾아왔죠. 우리 아들 명철이만을 그리면서 말이죠. 시모가 말하는 동안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시모의 무릎에 파묻혀 울고 있었어요. 전 시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살면서 편히 쉬세요. 돈 걱정하지 말고 아들내미 얼굴 실컷 보시면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지금껏 못한 효도 많이 할게요. 시모는 우리 가족에게 패기친다며 합가를 한사코 반대하셨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모와 꼭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전 남편과 상의 끝에 친정아빠가 예전에 증축하자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빠에게 참 감사하게도 뒤에 땅까지 사들여 근사하게 대저택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 집에서 시모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시모는 자식한테 신세지기 싫고 자기 밥벌이는 해야겠다며 어디서 알바자리를 구해오셔서 일을 나가시더군요. 그 뜻이 워낙 완강해서 말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모든 게 안정됐다고 생각하던 그때 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제가 갑상선암 초기 진단을 받은 거죠. 전 지인 중에 갑상선암 걸렸다가 완치된 케이스를 몇 번 본 터라 크게 충격받진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치료만 잘 따라오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남편과 시모에게 제가 갑상선암 초기라는 말을 전하자 난리가 났어요. 남편과 시모는 누가 더 크게 오나 시합이라도 하는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아휴, 며느리야, 암이 웬 말이냐. 안 된다. 늙은 내가 대신 죽을란다. 너는 제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다오. 네가 우리 집 기둥인데 네가 죽어버리면 내 아들이며 손녀딸은 어떡하니. 안 된다. 안 돼. 여보, 미안해. 맨날 배 타러 다닌다고 집 떠나 있던 나 때문이야. 초연 엄마, 아니 주희야. 사랑하는 내 와이프야. 안 돼. 안 된다고. 전 그 둘의 오바스런 울음에 오히려 웃음이 났어요. 뭐 5년간 지켜보고 다른 곳 전이 되나 살펴봐야 하긴 하겠지만 간단히 수술만 하면 된대요. 왜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들 하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 안 죽어요. 절대. 이제 그만들 우세요. 우리 초연이 놀라겠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며느리인 절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챙겼어요. 아마 친엄마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잘 마치 갓난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뤘죠. 하도 융숭한 대접을 받다 보니 진짜 제가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이더군요. 집안일에 손끝 하나 못대게 애쓰니까요. 아이까지 다 봐주시고 말이죠. 어머님, 아이 목욕은 제가 시킬게요. 아무리 초연이가 할머니를 잘 따라도 아이 목욕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다, 아가. 넌 가서 누워있거라. 절대 무리해선 안 돼. 갑상선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어머님, 저 집안 몇 발자국 돌아다닌 것밖엔 하루 종일 한 일이 없어요. 이제 집안일 좀 해도 돼요. 의사도 좀 움직여도 괜찮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시모가 알바를 하러 나가는 시간을 공략해 집안일도 하고 음식도 좀 해놓곤 했어요. 그리고는 시모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또 누워 있었고요. 조금이라도 제가 수고하는 꼴을 못 보시던 고마운 우리 시모였거든요. 하도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친모가 살아서 나에게 와주신 건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본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고맙고 또 고마운 시모였죠. 절 딸처럼 대해주던 시모의 생일이 다가와 오랜만에 백화점에서 근사한 투피스를 사서 시모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러 시모가 알바하는 공장에 찾아갔어요. 제가 그동안 갑상선 암이다 뭐다 해서 정신이 없는 통에 시모가 정확히 어디서 일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남동생이 운영하던 한국 공장이더군요. 즉 친정 아빠의 사업체였죠. 시모를 찾아갔더니 저기서 웬 작업반장 같은 남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있었어요. 전 일단 가까이 다가갔죠. 아줌마, 늙었으면 집에서 쉬세요. 여봐, 이 아줌마, 아니 이 할머니 뽑은 사람 누구야? 당장 내쫓아버리라고. 공장 분위기 좋게 젊은 여자들로 뽑으라고 했던 말 똥구녕으로 들은 거야 뭐야? 아우 재수없어. 젊은 놈이 나이 든 우리 시모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꽥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여기 사장 어딨어요? 당장 사장 나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작업반장이 뭐가 잘났다고 날 업신여기며 소리치더군요. 당신 뭐야? 여기 알바자리 구하러 왔어? 이 할머니 며느리야? 여봐, 팀장. 난 20대 30대 젊은 여자 일꾼들이 좋다고. 이 늙은 여자들 당장 끌어내. 아이 재수없어. 작업장 시체를 돌던 사장.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저와 시모를 보더니 깜짝 놀라 달려오더군요. 누나, 아니 사돈어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작업반장을 비롯한 공장 사람들이 사장의 누나인 제 정체를 알자 다들 난리가 났어요. 공장 분위기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사장님 누님을 몰라 뵙고 큰 죄를 저질렀네요. 이놈의 입방정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죄드립니다. 전 작업반장의 사죄에 아랑곳 않고 남동생에게 크게 말했어요. 야 주혁아, 너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니? 작업반장인지 뭔지 이 남자는 젊은 여자에 미친 사람인 건지 공장 일꾼으로 계속 20, 30대 여자를 들이라고 난리더라. 참네. 난 여기가 룸사롱인 줄 알았다. 고령인 우리 시어머니께 막말을 일삼질 않나. 그래도 되는 거니? 남동생 또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김 반장님, 또 일을 저지른 거예요? 술 먹고 사고를 치질 않나. 여자 문제로 회사 분위기를 흐리질 않나. 아휴. 김 반장님 아버지 때부터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서 계속 계약을 연장해주고 있었는데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당장 짐 꾸려서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사장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앞으로 깝치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요. 암요. 그동안 정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력도 없는 분이 반장이라는 완장차고 직원들한테 갑질해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었어요. 사장인 남동생은 사돈 어른인 우리 시모가 공장에서 일하는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끝내 일을 계속하겠다고 고집부리던 시모에게 공장 내에서 진짜 편한 알바자리를 하나 내주더군요. 시급도 엄청나게 드리면서 말이죠. 시모의 성품을 안 남동생도 시모를 마치 엄마 대하듯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우리 남매는 정말 친모에 대한 정이 너무도 그리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토록 평화로운 가족이 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돈 없어도 마음 편한 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야 병도 안 오는 것 같네요. 물론 저는 갑상선암 초기였기에 약을 평생 먹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하답니다. 내 곁엔 든든한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지지고 볶고 때론 왼수 같아도 결정적일 때 내 편은 오직 가족뿐인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가족과 엄마 같은 시모와 우리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쌍둥이 엄마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내일 모레면 저도 40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단 아이가 드니 자기 관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직업상 사진을 많이 찍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자란 젊든 나이가 있든 평생 다이어트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게다가 결혼한 여자라면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기에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에 반면 남자들은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생은 여자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는 48kg에서 80kg 넘게 살이 쪘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기까지 정말 어려웠어요. 어릴 때는 조금만 덜 먹고 운동하면 쉽게 빠지던 살도 나이가 드니 나이살이라 그런지 쉽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고 또 이혼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들었던 수치스러운 말들은 저를 아직도 힘들게 합니다. 물론 연예인들처럼 출산을 했어도 금방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여자들도 있지만 일반인이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전 남편은 살찐 여자들을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줄 알았고 제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아니, 애를 저 혼자 가진 것도 아닌데 남편은 어쩜 자기 일 아니라는 듯 상처를 주는 건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상처는 상처네요. 하지만 그 상처가 있었기에 또 지금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럴 때는 상처 준 전 남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렇게 치욕스럽게 이혼을 당하고 이를 악물고 다시 태어나 인생 역전을 한 제 사연을 한 번쯤은 소개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어느 하나도 예측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상처받고 자존감 떨어진 여자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 사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그런 여성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저는 20대에 참 잘 나갔어요. 길거리 캐스팅도 여러 번 받아봤는데 연예인은 별로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번번이 거절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참 놀 때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자도 꼬실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남자도 여자도 참 많았어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랑 잘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여자들은 제 주변의 남자들을 소개받고 싶어 제 주변에 있었죠.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랬던 제가 푹 빠진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도 외모면 외모, 몸매면 몸매,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더하기 유머러스하고 나이스한 모습이 어떤 여자도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아쉬울 것 없던 저도 승부욕이 발동했고, 그렇게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저희는 그날 바로 사귀게 되었는데요. 저희 둘이 같이 다니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저희를 쳐다보곤 했어요. 그 시선이 싫었다면 거짓말이었죠. 게다가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을 하며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것도 나름 모델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콧대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그러니 연애라면 아쉬울 것 없이 원 없이 해봤고, 그러다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남편은 잘생긴 외모에 나름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남편감으로 딱이었어요. 그야말로 선남선녀가 따로 없어서 웨딩 스튜디오 사진을 찍는데 사진 작가님과 스태프들이 와, 이건 앨범이 아니라 화보로 팔아도 되겠다. 신부님 너무 예뻐요. 신랑님도 근사하고요. 저희 사장님이 이거 보시면 저희 모델 해달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연락드려도 되죠?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자존감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죠. 그 후 시작된 신혼생활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결혼이구나. 거의 결혼 전도사가 될 만큼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상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자기가 예뻐서도 좋지만 자기가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라서 너무 좋아. 여자들이 결혼하면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머리도 안 감고 푸석푸석한 쌩얼로 있잖아. 나 진짜 그거 싫어. 우리 엄마랑 누나는 절대 안 그랬거든. 집에 있어도 예쁜 홈웨어 입고 머리도 정돈해서 묶은 뒤 간단한 피부 화장은 꼭 했어. 그래서 나는 세상의 여자들은 전부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내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그게 아니래. 세상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 나는 우리가 아무리 결혼했지만 자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런 말을 하는데 저 말이 은근 압박감이 들었어요. 저도 제 얼굴과 몸 가꾸는 일에 진심이긴 했지만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있자는 주의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형님도 그랬다고 하니 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남편도 물론 자기 관리에 열심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어느덧 저희 부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쁜 부부, 워너비 부부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좀 힘들었죠. 집에 와서도 화장을 다시 해야 했으니 피부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화장은 두꺼워졌고, 어쩐지 남편이 그런 제 화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눈치도 보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둘이 생활을 공유하는 건데, 저희 부부에게 결혼은 어쩐지 생활이 아닌 상대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줘야 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죠. 자기야, 내가 지금까지 자기 말 듣고 자기 니즈에 맞추려고 노력했거든?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건데 너무 힘들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 회사 다녀와서는 그냥 쌩얼로 있을게. 잠들기 전까지 계속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피부도 난리야. 어? 자기 그게 화장한 거였어? 나는 그냥 그게 자기 쌩얼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내심 우리 와이프는 화장 안 해도 예쁘구나.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거 좀 의외인걸? 그래, 자기가 많이 힘들었겠다. 미안해, 내가 몰라줘서. 대신 피부 관리 신경 써서 쌩얼도 화장한 것처럼 그렇게 갖고 와야 해. 이건 나도 좋은 일이지만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여자는 피부 아니야? 저는 자칫 잘못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 그 말을 그땐 아무렇지 않게 들었어요.
원래도 피부 관리에는 자신이 있었고 화장만 하지 않는다면 금방 예전 모공 하나 없는 도자기 피부로 돌아갈 자신이 있었는데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는지 저는 계속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이가 워낙에 좋다 보니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어차피 1, 2년 뒤 아이 계획은 있던 터라 저희 부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임신을 받아들였는데 초음파 사진을 확인하니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제가 쌍둥이를 갖다니.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제 배를 한참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봤는데 너무 믿기지 않고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그렇다고 했는데 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편도 저도 태어날 아이들을 상상하며 행복했죠. 그런데요, 쌍둥이는 배가 정말 남산처럼 부르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마른 체형에 피부도 약해 피부가 심하게 트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처음엔 걱정하는가 싶더니 이내 제 배를 보고 징그럽다고 했어요. 도대체 그 배는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아니, 연예인들 보면 배도 귀엽게 조금만 나오던데 이거 뭐 터질 것 같아. 괜찮은 거 맞는 거야? 나 너무 징그러운데? 뭐? 자기는 어쩜 고생하고 있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징그럽다니. 아니, 그냥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원래 여자들이 임신하면 다 그런 거야? 아직 예정일도 많이 남았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해? 저는 남편의 말에 서운해서 눈물이 났어요. 누구보다 몸이 망가진 게 속상한 건 저였는데 거기에 호르몬의 영향까지 있어 매일 우울했기에 남편의 그 말이 큰 상처가 되었어요. 다른 남편들은 괜찮다고 살쪄도 예쁘다고 해준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위로의 말은커녕 징그럽다며 언제까지 그 배를 봐야 하나니. 그땐 정말이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임신한 걸 후회하기도 했었죠. 저도 이렇게까지 제 배가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일상적인 생활도 어려웠는데 배 때문에 화장실도 자주 가고 잠도 편하게 자지 못했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피팅 모델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배가 본격적으로 나온 후로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 우울함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 어떻게 살을 빼고 관리할지만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행복한 임신 기간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죠. 네, 제가 참 철이 없었어요. 엄마가 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된 거라 미숙해도 한참 미숙했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는 쌍둥이를 조산하게 되었는데 애기들이 모두 인큐베이터에 한 달가량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출산도 했겠다 더 지체하기 싫어 몸 만들기에 들어갔고 조리원에서 다른 산모들을 보게 되니까 더 빨리 예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한번 불어난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그 비싼 조리원에 가서도 몸을 혹사시켜 지금도 찬바람이 불면 여기저기서 시큰거리고 아픈데 심한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 생각처럼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모두 무사히 퇴원해 집으로 간 순간부터 육아의 지옥에 빠지게 되었어요. 쌍둥이 아이들을 초보 엄마가 케어한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친정엄마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셔서 지속적으로 도움받기도 어려웠죠. 그대로 그때까진 남편한테도 도와달라고 해서 쌍둥이를 돌보며 나름 열심히 육아를 했는데요. 문제는 육아를 하면서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늘 배는 고픈데 살은 안 빠지고 뭐든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에 밥도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제 몸 만드는 걸 포기하게 되었어요. 도무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몸은 힘들어도 아이들이 예쁘니까 우선순위를 제가 아는 아이들에게 양보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살은 점점 더 찌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끼니를 챙길 수 없을 때는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 먹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중독처럼 되었거든요. 거기에 쌍둥이를 키우며 외모 가꾸는 건 역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만은 늘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때는 아이 둘 키우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는 항상 위로 올려 묶었고 옷도 육아와 살림의 편한 옷만 입었는데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저도 깜짝 놀라게 되었죠.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퍼질 대로 퍼진 웬 아줌마가 거울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저보다 더 했을 테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한 번은 회식 때문에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오더니 남편이 저에게 돼지라고 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돼지라고? 그래, 너는 거울도 안 보냐? 너 꼭 돼지 같아. 먹는 것도 돼지처럼 허겁지겁 먹잖아. 내가 진짜 너 그 모습 보고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어. 봐, 나 살 빠졌잖아. 아니, 지금 그게 애 보느라 힘든 사람한테 할 소리야? 내가 시간이 있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나도 여건이 돼야 예전 몸으로 돌아가지. 애는 둘인데 나는 하나잖아. 그럼 애 봐주는 이모님을 구해줘.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자기가 불러. 솔직히 그건 핑계고 편해서 그럴 생각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다른 여자들은 몰라도 최세영,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 애 좀 낳았다고? 사람이 변해? 이건 사기 결혼이야. 나 완전히 속았어. 남편은 취중 진담이라고 저런 헛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꼬부러진 혓바닥으로 잘도 나불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코까지 신나게 골면서 자고 일어난 남편은 지가 무슨 짓을 한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자기는 술김에 한 말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싸우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점점 남편과는 사이는 멀어졌고 저는 수입이 없으니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리꽂혔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었죠. 시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아무리 출산을 했어도 몸에 신경 좀 쓰라고. 자기 아들은 관리 안 하는 여자 싫어하니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 아들이 바람이 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아기를 하나만 낳아도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저는 둘이잖아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배려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친정엄마도 너 계속 이렇게 살이 찌면 건강에도 안 좋아.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운동장이라도 좀 뛰고 그래. 너 원래 운동 좋아했잖아. 애 보는 건 많이 움직이긴 해도 운동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했는데 분명 저희 엄마는 좋은 마음에서 한 소리였지만 제 귀엔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애들이랑 있으면 체력으로 한계를 느끼는데 운동까지 할 체력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다 핑계야. 솔직히 하기 싫잖아. 이렇게 말하며 제가 나태해서 그런 거라고 저를 멸시하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가 밥도 늘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데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집에서 애 보는 사람이 밥은 챙겨 먹었는지 관심도 갖지 않고 지만 쏙 저녁을 먹고 들어오니 그게 꼴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출근 준비를 하는 건지 데이트 나갈 준비를 하는 건지 휘파람까지 불며
자기 치정을 하는 남편 모습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늘 핸드폰을 끼고 살았는데 그때는 급했는지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로 갔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낌새가 있어서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긴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의 핸드폰에 없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누가 그랬어요. 배우자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생기면 의심해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때 운 좋게도 남편이 핸드폰을 하다가 화장실로 간 거라 비밀번호가 풀려 있었는데 마침 그 여자한테서 연신 카톡이 날아오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 둘의 대화를 보게 되었는데 아주 둘이 꼴값을 떨고 있더군요. 특히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둘이 그렇게 제 흉을 거기서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어찌나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지. 그건 당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분노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증거가 날아갈까 재빨리 그 대화창을 제 핸드폰으로 찍어놨는데 그때였어요. 살 것 같다는 얼굴을 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너 바람 피우냐고 핸드폰을 코앞까지 내밀며 바로 추궁했죠. 그러자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피식 웃으며 이제 알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소름이 온몸에 퍼졌어요. 죄를 짓고 너무나도 당당한 사람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야? 이제 알았냐니? 자기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 내가 뻔뻔해?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네 몸을 봐. 이게 사람 몸뚱이야? 돼지잖아. 또 그 소리야? 그거 언어폭력이야. 그래, 좀 자극 좀 받으라고 하는 소리지. 어떻게 너는 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냐? 나는 네가 모델이었고 예뻐서 좋았어. 거기에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서 믿었고. 이렇게 망가지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건 내가 바람을 피워도 네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몸뚱이랑 몰골이 그런데 나라고 집에 들어오고 싶겠니? 그렇다고 네가 돈을 잘 벌어. 뭐 하나라도 좋은 게 있어야 내가 참을 거 아니야. 나는 정당방이야. 살다 외도가 정당방이라는 개소리는 처음 듣는다. 아니 그럼 쌍둥이 키우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자기 말대로 돈줄도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내가 사람 불러놓고 운동 갈 자금도 주지 않잖아. 그럼 나 너를 어쩌라는 건데? 무식하게 굶는 것도 결국엔 요요만 오잖아. 그래서 더 찐 거고. 몰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가망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우리 끝내자. 나는 돼지랑은 못 살아. 대신 이 집 전세 보증금은 너 다 줄게.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 보내주면 되는 거지? 따지고 보면 내가 너랑 못 사니까 손해보고 이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남편이 바람이 났니 어쩌니 하지 말고 좋게 합의 이혼하자. 남편은 마치 한두 번 생각해둔 게 아니라는 듯 술술 이혼 얘기까지 자기 혼자 뚫린 입으로 잘도 짓거렸어요. 그리고 저 역시 아무리 자존감이 떨어졌어도 저딴 모욕스러운 말까지 듣고 남편을 붙잡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남편 말대로 손해보는 합의는 아니라서 알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혼하는 마당에 손해까지 보면 그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수치스러워서 못 살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친정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어요. 분명 부모님에게 염치 없는 건 알지만 도움 청할 곳이 친정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 제 이혼 사실을 말했고 그때 친정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 제가 이혼한 게 자기 때문 같다며 자책도 많이 하셨어요. 엄마, 왜 그래? 나 이혼한 거 절대 엄마 탓 아니야. 그냥 그런 인간이었던 거지. 내가 살이 찌고 싶어서 쪘어.
애를 하나도 아니고 둘을 혼자 보는데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냐고. 그런 걸 원했으면 아이 없이 살자고 했어야지.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놈이 나쁘다고 생각해. 그래도 네가 혼자 그 고생을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못 도와준 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 적어도 너는 먹는 거라도 엄마가 챙겼으면. 됐어. 이미 엎질러진 일을 뭐하러 자책을 하나. 당신 탓도 아니고 얘 탓도 아니야. 사내놈이 책임감이 그렇게 없어서리. 차라리 더한 꼴 안 보고 끝내서 다행이야. 살이야 빼면 되지. 너 당장 내일부터 운동 끊어서 살 빼라. 아빠가 다 도와줄게. 내 딸이 얼마나 잘난 딸인데. 친정아빠는 제가 주눅이라도 들까봐 당신의 신용카드까지 꺼내주며 저에게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친정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우리 애들을 봐줘야 될 것 같다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고 했는데요. 뭐? 벌써 회사를 그만둔 거야? 그래. 하루라도 더 빨리 애들 봐주려면 망설일 시간이 없잖아. 그래도 여태 잘 다니던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면 어떡해. 실업급여도 안 나오잖아. 됐어.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만두고 싶었어. 어차피 사표는 냈고 이 얘기는 더 할 필요도 없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 네 애는 엄마가 키워줄 테니까. 그래도 애 둘을 어떻게 엄마가 봐. 젊은 나도 힘든데. 그냥 나 운동 갈 시간만 좀 봐줘. 나는 진짜 그거면 돼. 아니, 엄마가 안 돼. 너 마음 독하게 먹어. 살도 빼고 너 하고 싶은 일도 찾아서 해. 그래야 박서방 보란듯이 잘 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사위라고 잘해주지나 말걸. 때 되면 보약해 먹이고 보양식 만들어 먹인 내 정성이 아깝다. 망할 호랑이 말코 같은 놈. 이렇게 저보다도 저희 엄마가 더 분노하며 저를 도와주겠노라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혼한 게 속상하진 않았거든요. 그저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래서 친정 부모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살과의 전쟁을, 저희 엄마는 육아의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 나서부터 확실히 무언가 달라졌어요. 친정엄마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었거든요. 사실 합의 이혼이라고 하지만 아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 완전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이라는 게 지나야 했어요. 저도 남편도 미련 따위 없는 결혼이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숙려기간은 숙려기간일 뿐 이미 이혼했다는 듯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기라도 하듯 법원을 다녀온 직후 바로 자기 짐을 싸서 나갔는데요. 그렇게 그 인간이랑 영원히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숙려기간 중 저는 본격적인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친정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니 마음도 편해 식단과 운동을 하면서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연 효과도 더 빨리 보는 것 같았는데요. 특히 친정엄마가 음식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걸 공부했다며 매일 저에게 먹을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는데 솔직히 그전에는 돈 아낀다고 빵이나 라면 같은 걸로 끼니를 자주 때웠거든요. 그렇다 보니 살도 찌고 몸속 염증 수치도 높아 아무리 굶어도 살이 빠지지 않았는데 엄마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먹고 난 후 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속이 참 편했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효과가 만점이었어요. 게다가 전에는 시간 때문에 폭식을 했었는데 이젠 그럴 이유도 없어 소식을 하고 또 출출하면 방울토마토나 계란 같은 음식으로 간식을 대신했는데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었죠.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었는데 저는 복수하고 싶은 동기부여까지 있으니 오히려 살이 빠지는 과정을 온전히 즐겼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아이 보랴 고생인 엄마를 위해 최대한 육아도 함께 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죠. 결혼 전에는 엄마도 저도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었고 그 이후엔 제가 시집을 가서 시간이 더더욱 없었는데 이혼하니 이런 시간이 저절로 생겨 저랑 엄마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제야 저도 엄마의 진짜 마음과 엄마가 바쁘면서 저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저도 엄마도 시간과 정성을 들였기에 쌍둥이는 잘 컸고 저도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러는 사이 숙려기간이 끝나 저와 남편은 법원에 가야 했죠. 그때 3개월 만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살이 많이 빠져 깜짝 놀란 얼굴이었는데 하지만 이내 저를 비웃듯 센 척을 하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 많이 뺐네? 왜? 이혼당하니까 충격이 오긴 했어? 그래도 완전히 예전처럼은 못 뺐네. 역시 옛날은 옛날일 뿐 어렵지? 그래, 내가 봐도 딱 그럴 것 같더라. 그러게 망가졌다가 다시 복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살 빼고 나타나려고 노력 많이 한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지? 내 눈에는 안 찬다. 우리 이제 숙려기간도 끝났고 이 서류만 구청에 신고하면 우리 깔끔하게 남이야. 저는 남편의 가짜는 센 척에 어이가 없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네요. 물론 복수하고 싶어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했지만 그게 남편을 붙들려고 그 어려운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무슨 왕자병인지 남편은 제가 자기를 되찾기 위해 그런 줄 아는 듯 허세를 떨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대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왔어요. 처음 법원 갈 때는 안 그런 척 하려 했지만 마음이 우울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진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우선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몸이 변하니 예전에 입던 옷들도 점점 맞는 게 많아졌고 그 옷을 입게 될 때마다 마치 무슨 게임 단계를 올리듯 희열감도 있었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하니 어느새 쌍둥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받긴 했지만 예전만큼 의지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을 수 없으니 저도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해서 먹여야 하니 저절로 건강한 요리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쩌면 결혼 전보다 이혼 후에 많은 걸 이룬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그간 없던 철도 들어 이젠 정말 제가 엄마이자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영영 빠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몸무게는 80kg에서 50kg 초반대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주변에서 애 엄마라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로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많이 회복되었죠. 솔직히 이혼 후에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예전만큼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루틴을 지키려 노력하고 또 폭식을 하거나 야식을 먹지 않으니 살이 찌진 않았어요. 그 후로는 바쁘게 살다 보니 살이 더 빠졌고 주말이면 스트레스도 풀 겸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혼한 지 2년 만에 결혼 전보다 살이 더 많이 빠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제가 애엄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시해 오는 미혼 남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희한하게 연하인 남자가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런 남자들의 대시를 거절했어요. 남자 만날 시간이 있으면 제 애들이랑 놀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가 우연인지 운명인지 저를 피팅 모델로 채용했었던 쇼핑몰 사장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머, 이게 누구야? 세영 씨잖아.
어머 세상에, 너무 반가워. 사장님, 저도 너무 반가워요. 잘 지내고 계시죠? 사업은 여전히 잘 되시고요. 사장님은 무슨, 그냥 언니라고 불러. 그리고 나 쇼핑몰 닫았잖아. 뭐 아주 닫은 건 아닌데 장사가 너무 안 돼. 자기가 일 같이 못하면서 점점 매출이 떨어지더라고. 에이 설마요. 요즘은 의료 쇼핑몰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도 사장님, 아니 언니네 옷은 진짜 가성비 좋은 옷이 많은데. 요즘 애들이 그걸 아나. 그리고 가만 보니까 애들이 조금 비싸다 싶으면 옷을 안 사. 그냥 한철 입는 싸구려 옷만 찾고 재질 같은 건 신경 안 쓰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양심상 그런 옷을 팔지는 못하겠고. 그렇죠. 근데 저도 언니 생각처럼 옷은 좀 돈을 주더라도 좋은 재질 옷을 사고 싶어요. 사실 그게 더 남는 건데. 저 지금도 언니가 협찬해준 옷 입잖아요. 정말? 자기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 뭔가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사실 요즘 내가 젊은 미시옷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 네? 이젠 직접 하시는 거예요? 뭐, 직접이라고 하면 좀 쑥스러운데 내가 이래봬도 의상 디자인과 나왔어. 옷을 너무 좋아해서 옷 장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 옷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 아 맞다. 자기 요즘 뭐 해? 자기가 나 좀 도와줄래? 네? 제가요? 어떡해요? 어떻게는 뭐가 어떡해야. 다시 모델 좀 해달라는 소리지. 자기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아니다. 뭔가 훨씬 예뻐졌는데? 내가 간밤에 좋은 꿈을 꿨더니 오늘 자기 만나려고 그랬나 봐. 애들 데리고 영화 보러 온 거지? 나도 그래.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조만간 우리 둘만 보자. 내가 자기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 연락처? 나 그대로거든. 연락해. 사장 언니는 저를 만난 게 무슨 귀인이라도 만난 듯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만날 약속 날짜와 장소를 정했는데 사실 저도 그 제안이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사장 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저희 둘은 그주 주말에 만나 그동안의 근황과 새로운 쇼핑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쇼핑몰 오픈 준비를 도왔는데 처음은 그저 다시 피팅 모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지만 점점 사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저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사장언니가 알았는지 사장언니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랑 동업 안 할래? 지금 보니까 자기 센스도 있고 자기가 공동 대표이자 우리 쇼핑몰 모델 해주면 나도 비용 점검할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사실 인터넷 사업하면서 큰 돈 벌 욕심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도 이쪽 일이 확실히 재미는 있어. 재밌는 일 하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 내가 뭐 자기한테 대박 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 말은 못 하겠는데. 어때? 생각 좀 해봐. 그렇다고 내가 투자금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요? 아니 그럼 언니가 너무 손해 아니에요? 손해는 무슨 일종의 투자지. 서로 윈윈하자고. 나는 자금을 대고 자기는 모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쇼핑몰 잘 되면 서로 좋은 거잖아. 자기가 가만 보면 옷태가 진짜 좋아. 내가 만든 옷 자기한테 빨리 입히고 싶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심장이 설레어 뛰기 시작하는데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설레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저는 신기할 정도로 앉으나 서나 그리고 씻을 때도 밖에서 이동할 때도 온통 사업 생각밖에는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렇게 쇼핑몰 오픈 준비에 혈안이 되어 바쁘게 살다 보니
다른 건 하나도 안중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쪽 일에 열정을 쏟기 시작한 저는 6개월 남짓 사장 언니와 공을 들여 드디어 우리들의 회사를 탄생시켰는데, 그때의 그 황홀함이란 말로, 아니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게다가 처음 가져보는 대표 명함은 보고만 있어도 뿌듯했는데요. 언니가 디자인하고 만든 옷들은 전부 뭐 하나 예쁘지 않은 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피팅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보완하면 더 핏이 예쁠 것 같은 옷들도 수정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제가 SNS로 홍보도 열심히 하니 그 덕인지 몰라도 쇼핑몰은 초창기부터 잘 되었어요. 대상이 젊은 여성이 아닌 저와 같은 젊은 엄마와 미씨로 잡은 것이 신의 한 수였죠. 젊은 여성은 대부분 옷에 투자할 돈이 별로 없지만 미씨들은 자금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옷감이나 내구성을 더 꼼꼼하게 봤는데, 옷만 좋으면 비싼 가격도 감당하겠다는 소비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000원짜리 100장을 팔던 걸 지금은 50,000원짜리 50장을 팔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했는데, 옷이 좋으니 단골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입소문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게 퍼졌고, 나중엔 옷이 없어 못 파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는 새로운 옷을 제일 처음 입어보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사업하는 재미와 돈 버는 재미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는데요. 예쁜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저는 늘 재밌고 행복했어요.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저는 당당하고 예뻤거든요. 그리고 이젠 제가 파는 옷을 제가 입고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니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는 기분이었는데, 그렇게 의류 사업에 발을 담그게 된 저는 주변에서 요즘 왜 이렇게 이뻐졌어?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게 되었죠. 그러다 무슨 악연인지 이젠 전 남편이 된 그놈의 새로운 여친이 저희 쇼핑몰 옷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걸 그놈이 사주겠다고 홈페이지를 보다가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데, 어이없게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받기 싫었지만 무슨 헛소리를 할지 궁금해 받았어요. 그러자 무조건 자기를 만나달라고 그 인간이 조르다시피 했는데, 매달 계좌로 잘 만들어 오던 양육비를 이번에는 만나서 주겠다는 헛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신 내가 많이 바쁘니까 회사 앞까지 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알겠다며 신이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큰 꽃다발까지 챙겨왔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그게 이혼하고 거진 3년 만에 남편 놈과 재회하는 거였는데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제 가슴에 비수를 꽂은 놈인데 그 면상이 반가울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놈은 저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기 눈을 비비고 얼굴이 해버울쭉해졌는데, 그러고는 굉장히 젠틀한 모습으로 제 의자까지 손수 빼주려 하더군요. 저는 됐다고 그 의자를 잽싸게 뺏어서 앉았어요. 사실 이런 날이 오길 항상 바랬거든요. 날씬해지고 예뻐진 저를 보고 그놈이 후회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 그날도 저희 회사에서 가장 비싸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놈은 저랑 이혼하고 세월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는지 외모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냥 관리 잘한 아저씨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젊은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던 제 눈에는 차지 않았고, 저는 일부러 더 쌀쌀맞게 굴며 용건을 말하라고 쏘아붙였죠. 그러자 그놈은 어떻게 그렇게 살이 빠지고 예뻐졌냐며, 사실 자기도 저랑 이혼하고 힘들었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렸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마음은 예전이랑 똑같으니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하더군요. 아주 미친놈이 따로 없었어요. 저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제 와서 재결합을 하자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싫다고 바로 대답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애들을 들먹이며 아빠 없는 애보다는 아빠가 있는 애가 낫지 않냐고 또 헛소리를 했고, 저는 질색을 하며 너 같은 아빠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낫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튕기지만 말고 자기도 잘 생각해봐. 자기도 나 아직 좋아하잖아. 웃기고 자빠졌네. 누가 그래? 내가 아직도 너 좋아한다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그래, 내가 그 일은 100번 아니 1000번 사과할게. 근데 지금 자기 모습을 봐봐. 결국엔 내 덕에 이렇게 다시 예뻐진 거 아니야? 그래, 그건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니네. 근데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안 궁금하니? 나는 네가 나한테 준 상처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리고 너 아니었어도 나는 관리했을 거야. 애들 보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을 뿐이라고. 그런데 쌍둥이 낳고 너는 뭐 육아라도 참여하긴 했니? 저 혼자 꾸미고 나가서 여자 만나고 다닌 주제에. 됐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 같은 놈하고는 친구도 안 해. 자기야, 지난 일은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도 어려서 그런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나이도 들었고. 이젠 안다니까. 우리 좋았던 시간도 많았잖아. 좋았던 시간 좋아하네.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는데 너처럼 나이 많은 아저씨를 만나겠니? 나 좋다는 연하남 많아. 그 중에서도 성에 안 차서 아무도 안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내가 너 같은 아저씨를 왜 만나니? 너는 거울도 안 봐? 네가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가 막혀 정말. 자기야, 자기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왜 네 자기니? 됐고 양육비나 내놔. 왜 갑자기 얼굴을 보고 준다는 거야? 이젠 그것도 안 주려고 그러는 거니? 그럴 리가. 나는 오랜만에 우리 자기 한번 보고 싶어서. 지랄하네. 돼지랑은 못 살겠다고 이혼 서류 던질 때는 언제고. 내가 왜 보고 싶어? 됐고 양육비 가져왔으면 주고 아니면 오늘 중으로 계좌로 붙여. 그리고 괜히 애들 양육비 가지고 또 장난질 쳐봐. 그때는 나도 법으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저는 남편에게 똑같은 말로 복수하니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어요. 그러자 이놈은 자존심도 없는지 나중엔 바닥에 무릎까지 꿇며 저에게 다시 합치자고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저 없이 못 산다고 꿈에라도 나올까 무서운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놈 뒤통수라도 세게 후려치고 싶었는데 그때였어요. 저보다 먼저 누군가 선수를 쳤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제 대신 그놈의 뒤통수를 갈겼어요. 그리고는 무슨 빚쟁이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남편에게 삿대질까지 하기 시작했는데요. 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전화기도 꺼져 있더라. 네가 그러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어디서 바람을 피워? 뭐야, 너야? 어디서 남의 남자를 꼬셔? 어? 당신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 옷도. 맞다. 모델? 모델은 맞는데요. 이 남자 꼬실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제발 좀 데려가실래요? 네? 아니, 오빠. 오빠 너 왜 그러냐? 이젠 막 아무한테나 들이대고 그러는 거야? 아무나 아니야. 내 와이프라고. 야, 너 여기 잘 왔다. 우리 이제 끝내자. 나는 예쁘긴 한데 성격이 너무 더러워. 그러니 내가 핸드폰도 꺼놨지. 뭐래? 언제는 나 예쁘다고 카드까지 줘놓고. 아, 그거였네. 오빠 너 이 여자한테 갈아타려고 나한테 카드 뺏어갔니? 웃기고 있어. 내가 오빠를 놔줄 것 같아? 옷 사준다고 했으면 결제나 할 것이지. 왜 여기로 오는데? 참, 혼자 보기 아까운 광경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울할 때마다 꺼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스러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저는 사랑 싸움에 방해가 될까
서둘러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놈에게 급여 압류하기 전에 문자로 양육비나 계좌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그놈과 마지막이었죠. 제가 연락처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당분간은 연애보다는 일과 아이들 케어에 제 온 마음을 바칠 생각인데요. 돈도 제법 많이 벌어서 그동안 받기만 하고 보답하지 못한 효도도 마음껏 하고 있어요. 일단 친정엄마한테는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드렸는데 정작 카드를 받은 엄마는 자식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은 못 쓰겠다며 전혀 카드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집 가정과 가구도 싹 다 바꿔줬고 부모님 2분 여행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제가 번 돈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 너무 행복했죠. 그렇다고 제가 아주 떼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닌데 그저 저보다는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베풀다 보니 그 행복이 저까지 2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젊어서는 저한테 투자를 많이 했기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젠 돈을 벌면 제가 아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생각인데 그리고 아울러 저는 다시는 저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 생각이에요. 저는 어리석게도 자존감이라는 게 예쁘고 잘나야지만 높은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자존감이라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걸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제 자존감은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꽃길만 걷게 된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자존감 잃지 말고 늘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